오늘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발 저희 TV조선에 좀 출연 좀 해주십시오 해도 당론에서 안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나오고 싶은데 당에서 못 나가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나오셨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는 TV조선 나오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저도 왔고요. 예. 저희 당의 이제 지도부들도 초청하시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안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예. 그 얘기를 제대로 하면 TV조선에서 많이 아플 텐데요. 아니, 아파도 괜찮아요. 종편 그 구성 탄생 과정 자체에 대해서 짧게 대단히 편파적으로 잘못됐었고요. 그리고 그럼 단도직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뭐 국회에서 난리가 났었죠. 예.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됐던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뭐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그 출연 금지였어요. 그래서 예. 당론으로 따로 확정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좀 넓혀야 된다. 그리고 방송과 미디어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TV조선의 영향력 상당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아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종종 모시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여당은 있어요. 네. 근데 야당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여당이 있나요? 여당은 제가 볼 때 어제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나요? 예, 뭐 당정청 그 정책협의 하면서 어제나 좀 책상 치고 큰 소리 쳤지. 대선 끝나고 100일 동안 저는 여당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야당도 그렇죠. 물론 조선일보하고 TV조선에서 잘 보도 안 해줘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야당으로서 한다고 했지만 보통 정권 초기에 이 야당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북핵 3차 위기 때 또 저희가 선제적으로 문희상 위원장이 좀 선제적인 제안을 해서 그 3자 회동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신 분으로 여야 회동을 함께 했고요. 또 대선 공약에서 공통점이 되게 많다. 이런 거는 여야를 떠나서 그 경제 민주화 그리고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공통 실천하자라고 문희상 위원장이 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여야 6인 협의체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 안보 문제, 민생 문제 이거는 여야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하고 뭐 청와대에서든 박근혜 당선인이든 대통령이든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그 첫 당정청 회의에서 여당의 쓴소리에 청와대 호된 신고식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에서도 하실 말씀 많으시죠? 저희는 약간 어제는 곤장 치는 소리보다는 호령 소리만 더 컸던 거 아니냐. 단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곤장 소리는 철퍼덕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찰싹찰싹 나고 뭐 구령 소리라고 그러죠. 매우 쳐라 하는 그 소리가 이제 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습니다. 특히나 인사 문제 때문에 어제 상당히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그동안도 그랬고. 근데 대독 그래요. 글쎄요. 대신 17조 사과. 그러니까 이거 다 뭐 이거는 보수지 뭐 진보지 할 것 없이 다 모든 언론이 문제가 많은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던 그런 사과였죠. 흔히들 대신 읽는 대독 사과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독이 든 독사과. 그것도 큰 사과. 그래서 대독 사과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건네면 그거를 받아먹는 국민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대신 여러분이 주신 권한 이런 역할을 좀 잘하도록 앞으로 할게요. 누가 지금 대통령 물러나라고 합니까? 뭐 하려고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데 있어서 그냥 쪼잔하게 째째하게 이렇게 17조 탱크먹고 그것도 비서실장이 하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이 한 걸 대신 읽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왜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도 크게 이런 인사 시스템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 말고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작심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합을 얘기하셨습니다. 대통합의 첫 번째는 지역통합입니다. 예. 그래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계층 간 통합입니다. 그래서 노사 문제가 대표적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계층 간 통합을 넘어서서 경제적 통합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호남 인사가 과연 몇 명이나 이번에 들어갔죠? 진주 지역은요. 전 진주 지역에 인재가 많다고는 압니다만 네네. 진주 지역은 심지어 뭐 3명 이상, 4명 이상 이번에 발탁됐다고 그래서 문자까지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돌리셨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고 있는 호남 지역이나 비영남 지역의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셨을까요? 네. 그리고 뭐 저 호남 출신의 총리를 인재 등용한다더니 그런 것도 안 하셨죠. 심지어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권력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선산이 군산에 있어서 호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발표를 어떻게 청와대가 할 수 있어요? 네. 네. 인사탕평은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로 계층 간의 통합입니다. 이 노사 문제가 아주 격렬했잖아요. 네. 대선 기간에 특히나 쌍용차의 국정조사 약속이 있었던 바예요. 네. 대통령과 그 청와대 네, 네. 새누리당에서요. 안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억울한 노동자들의 심정을 대통령이 달래줬다거나 대선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네. 뭐 하나 손 내밀었다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경제민주화 얘기했는데요. 경제민주화는 대선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아예 사라져서 국정과제에서도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 산하에 있다고 그러는데 창조경제가 뭐냐? 이제 와서 물어보잖아요. 새누리당도. 네, 네. 창조경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예. 버버벅 예. 얘기하고요. 또 창조경제를 이끌어야 될 여러 관료들도 그게 뭔지 자기들도 세민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예. 그럼 국민들은 뭘 믿고 갑니까? 경제민주화는 분명했거든요. 네. 약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대기업이 침해하고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거였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대통령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이끌어야 되는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예. 그리고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분들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비자금을 은닉했었던 분 이런 분들을 이런 경제 관련해서 수장으로 앉혀놓으니 경제민주화는 말만 사라진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가 아예 대통령 의중에 없었던 거고 예. 그걸 적어놨던 수첩을 이번에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 여기 그러세요? 우리 TV를 보고 계시는 네. TV조선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들으시면서 그럴듯하다. 저놈이 저 야당에서 나와서 일방적으로 뜯나 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약속을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실 거고 네. 이런 면에서는 아쉽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100일 전의 약속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가신다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 되실 수 있고요. 네. 경제민주화를 이뤄낸 대통령이 되실 수 있고 네. 모두에게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실 수 그렇네요. 있다. 우리 네. 박용인 대변인께서 지금 속이 시원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 TV조선이 네. 강점이 있어요. 네. 생방송이잖아요. 네, 네. 지상파는 녹화했다가 나중에 안 나갈 수도 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과연 그동안에 100일 동안 뭘 했느냐 되짚어 보면은 신문에 등장했던 거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그거 국정조사 하자 이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정치 개입 문제고 철저히 파헤쳐라 이런 얘기가 가장 주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왜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는 겁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국정원 게이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지키라고 있는 곳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한 재원과 인력들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지키라는 국가 안보는 지키지 않고 정권 안보에 최첨병으로 나서고 여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앞장섰다고 한다면 이거는 나라 지키라고 준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위죠. 우리 아이들 키워서 군대 보내랬더니 그 애들 끌고 가서 한강다리를 2번, 3번 넘었던 거 아닙니까? 쿠데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국정원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 반역 행위예요. 그런데 그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그 후보 시절에 별로 친해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두 분이 친한 것과 무슨 관계입니까? 국정원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희는 신소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쁜 짓을 하고 국가 반역 행위를 했다면 이거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야당이 나서지 않고 또 시민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스운 건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국정원 직원의 이런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말 야당을 매몰차게 몰아붙이면서 니네가 성폭행범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몰아붙여가면서까지 감싸놨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침묵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침묵하실 때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저희는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 분명히 불법 행위를 지시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원세훈의 국정원은 국가 반역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될 거. 그리고 검찰과 경찰 수사 태도 지금 문제 많은데요. 경찰이 이 수사를 인지하고 고발을 접수한 지 지금 100일이 넘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주의 성접대 의혹만 미적미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찰이 그 대단한 사이버 수사 능력을 가지고 기자들이 찾아내고 있는 댓글, 제2의 의혹, 제3의 인물 찾아내고 있는데 그것도 못 미치고 있다고요? 경찰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윤 대변인님, 네. 그 국정원 여직원들이 뭐 한두 주장은 한 70여 명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한 몇십 명의 여직원들이 댓글 다른 것 때문에 여직원이라고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면 TV조선 기자면 기자지 TV조선 여기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네, 하여튼 직원이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네. 아니 심판이요. 예.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가까스로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치자고요. 예. 그런데 심판이 지속적으로 페널티킥 주고 지속적으로 편파 판정을 했으면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피파에 제소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수는 열심히 뛰어야 되죠. 덕아웃에 있는 감독은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한 변호사님께서는 문제 있다. 아니 그게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여당도 존재감이 없고 야당도 존재감이 없다고 그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발해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갖다 뭔가 이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4.24 보선에서 민주당이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원세훈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번 그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일어서야 그다음에 또 정권을 갖다 다음 기회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위치가 어디는지 잘 안 보여요. 네. 자, 노원병에 왜 공천 안 한 겁니까? 자, 얘기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예. 노원병 얘기 넘어가기 전에. 어쨌건 국가반역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도 그래서는 안 되고 야당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야당으로서 저것만 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국가 전체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권을 하더라도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하면 이거는 큰일 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야당으로서 지난 그 100일 정도 동안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청와대와 당선인과 여야가 함께 모여가지고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공통공약을 실천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해왔습니다만 야당의 존재감이 축소되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노원병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당연히 후보 내야죠. 후보 내야 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대표가 있는 진보정의당은 자기들도 후보를 내야 되는 대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후보를 사퇴시켰습니다. 네네.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나가서 뭔가 펴고 싶은 것이 있었겠습니다만 본인이 양보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양쪽으로부터 양보를 받은 상태에서 두 진영이 노원병의 문제를 놓고 약간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까지 들어가서 3자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다 선제적인 양보를 통해서 지금 인사난맥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일정한 띵똥하는 경고음은 좀 울려줘야 되는 거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야권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야권 분열로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것으로 나오면 오판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선제적으로 후보를 불출마시키는 양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곤혹스럽게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렇게 민주통합당으로 끌어들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선택하실 문제라고 보는데요. 국회를 경험하기 이전의 정치인과 경험하고 나서의 정치는 참 다르대요. 저도 그게 돼서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장외에서의 기대주였다가 장내로 들어왔을 때 과연 얼마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지 못할지에 대해 평가를 스스로 하시게 될 텐데 그러고 나면 민주당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전체 전국의 전망도 다시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저희는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정치를 한 걸음 한 걸음 익혀나가고 저희 민주당과 함께 해나가시면서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는 역할을 함께 해주신다면 고맙겠고 네. 저희는 늘 환영입니다. 네. 네. 저희가 4.24 이제 재보선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그 전에 한참 뜨거워졌을 때 꼭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꼭 좀 불러주십시오. 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